문학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장 볼까요? 18쪽이네요. 고전소설이 연계가 안 됐어요. 참, 지금 받으신 책 구평 지문들 그냥 순서대로 써놨기 때문에 실제 문제 번호랑 일치하거든요. 근데 맨 앞에 보시면 목차 부분에 어디 연계되어 있는지 그 수특 연계도 써놨어요. 그래서 아, 연계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수특 다 갖고 있잖아요. 수 안에서 하나 연계됐고요. 나머지 다 수특에서 연계됐는데 유일하게 안 된 게 요거예요. 요거는 연계가 안 됐어요. 고전소설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연계 알아야 유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계보다 기본적인 독해력 높이는데 좀 시간을 쓰는 게 훨씬 더 알 거예요. 이것들은 왜 안 들어와 있지? 야, 고전소설 볼 때마다 내가 우린 처음 본다지만 맨날 한 얘기가 뭐야? 인물관계, 가족관계부터 파악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파악하라는데 힘을 다 썼어요. 모든 힘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소설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또 보라고 했던 거 두 번째, 심리요, 심리. 결국엔 시하고 소설의 문제 유형이 똑같아져요.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마음인 건지. 시에서는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 아는 거고요. 소설에서는 인물이 하는 대사와 행동, 그리고 서술자의 힌트로서 우리가 인물의 심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는데요. 가볼게. 한번 볼게요. 18쪽. 가족관계만 파악해보자. 선군이. 선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리번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한지라. 노복이. 여러분들 노복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복은 여자, 남자, 종을 합쳐서 하는 말이었잖아요. 역시 이거 올해 연계에 나와 있는 어휘였습니다. 어쨌든 종이에요. 종. 하인이 주야 밤낮으로 내려와 상공께. 상공이 나왔네요. 계속 갈게. 편지를 드렸어요.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낭자는 오늘 어휘에도 있을 텐데요. 결혼한 여자를 낭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낭자에게 붙인 편지건을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이 상공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럼 뭐일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일 확률이 높죠. 선군의 부모일 확률이 높은 상공이에요. 참고로 상공은 벼슬을 한 높은 벼슬에 있는 남자를 상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휘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상공이 열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상공이 뭐냐? 상공. 높은 벼슬에 있는 아저씨야. 야, 상공이 뭐냐? 상공. 상공. 상공께 편지 보냈거든? 상공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돼요. 벼슬 높게 하는 사람이에요. 18쪽이다. 자, 상공 여러분들 이렇게 써있네요. 편지 내용입니다. 선군이 상공께 보낸 편지지. 문안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편안하셨습니까? 부모님이 맞아요. 그리고 벼슬은 그때 남자만 있으니까 상공은 아빠가 되겠네요. 선군의 아빠 상공. 이렇게 계속 할게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근본에 장원급제하여 한라막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도문 집에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는 금월망일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금월망일 같은 거 이거 사실 몰라도 되긴 하는데, 금월은 해당 지금 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란 뜻이고요. 망일은 15일을 말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어요. 자, 하였더라.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낭자에게 온 편지를, 자, 이거 너무 치사해. 이거 봐봐, 귀엽지 않냐?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정춘향 씨인가? 이게 아니라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인데, 치사하다, 뭐 이렇게 하냐. 그래서 다만 부인 정씨라고 했으면 그냥 그러고 끝나죠.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정씨하고 마무리하면 되고요.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이 편지를 줬나 봐요. 남은 편지 줬죠? 잠깐만, 근데 아까 남은 편지를 누구한테 준다고 했었어요? 낭군에게 붙인 편지잖아요. 이 춘향이 낭군인가 봐요. 읽어볼게. 낭자, 뭘 낭군이야, 낭자.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다. 아이고, 춘향에게 준 편지가 아니다. 춘향이 엄마에게 준 편지래요. 네가 잘 간수하거라. 그러면 낭자가 춘향의 엄마구나라고까지 잡으면 되겠네요. 자, 좀만 더 가봅시다. 가족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하고 부인 통곡하니, 편지 주면서 울어요.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동춘은 아기인가 봐요. 안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 어미. 아, 나왔네요. 낭군인가 봐요. 근데 시신. 아, 낭군이. 아, 낭자. 자꾸 왜 낭군이라고 하냐. 낭자가 죽었구나. 시신을 흔들고 울며 편지여러 나체되고 통고갈. 어머님 일어나서 확실하네요. 얘가 낭자야.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됐다. 낭자와 선군은 무슨 사이야? 부부였던 거네요. 선군이 낭자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걸 낭자의 딸인 춘향이 봤는데 걔가 죽은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보낸 거예요 엄마라고 했으니 아하 춘향의 아빠가 바로 선군이었구나. 가족관계 거의 끝났습니다. 계속 갈게요. 아버님 편지가 왔사이다. 일어나서 아버님 장원급자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낯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을 먹자고 웁니다. 아, 동춘은 아마 동생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평시 그를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리까. 춘향은 그를 몰라. 춘향도 좀 어린가 봐요. 어머니 영전에 읽어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님께 빌며. 자, 이번에 할머니인데 할머니 누구인지 보자. 할머님께서 어머니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원히 감동할 듯 하나이다 하니 정씨. 아하, 정씨가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파악이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죠. 선군을 중심으로 볼까요? 선군 아내 낭자. 근데 선군의 부모가 상공과 정씨. 그래야 춘향이 할머니가 되니까 정씨에게. 아, 가족관계 파악이 끝났습니다. 정씨와 춘향은 할머니 손녀 관계였네요. 자, 그래서 읽어주네요. 근데 이거는 정씨가 읽어주지만 선군이 보낸 편지 내용이죠. 보니까요 그림이 색깔이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걱정된대요. 그래서 잠시 안 오는데요. 내가 빨리 갈 테니까 빨리 만나자 하고서 편지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더 이상 이제 가족관계 파악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얘기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요 앞부분, 중량 앞부분은 가족관계 파악하라는 그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문제 보러 갑시다. 18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18번 문제 봐봐요. 춘향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선지 봐봐. 이 문제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세요. 뭘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 할머니, 동생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관계 파악했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도 묻고요. 태도도 물어봐요. 와, 그러니까 관계에다가 심리를 물어보라.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고전소설은 관계와 심리 알면 된다고. 자,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 자, 이게 오답률 1이래요. 왜? 벌써 괜찮거든. 괜찮아 보이거든. 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추론 가능해요. 하지만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엄마가 빨리 봐야 되는데 어떻게 라고 하지 아빠 나도 보고 싶어 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태도, 언급이라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와, 이래서 1번이 X예요. 태도도 세부적으로 봐야 됐던 거예요. 자, 선지 2번.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편지를 받아 어머니를 읽어준다. 아니요, 글 모른다고 아예 대놓고 써 있었잖아요. 패스. 선지서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 일로 아유 웃고 넘어갈게 이런 건 없지. 4번. 동생이 동춘이 아까 걘가 보다.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아니요, 그냥 안고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동생은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동생 심리 자체가 안 나왔어요. 동춘이. 자, 답 5번이에요.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잖아. 행동. 할머니에게 읽어달라는 행동을 합니다. 답 5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리, 관계, 행동까지. 뒷부분 줄거리는요. 뭐냐면요. 자, 여기는 세부심리 문제예요. 자, 이거 다 안 읽고 여기는 몇 개만 볼게. 여기 와보세요. 19쪽에 중력 줄거리 보니까 이거야. 선구는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이 시아버지가 누구야? 나와야 돼 바로. 가족관계 파악했으면. 상공이요. 상공이잖아. 시아버지가 뭐야? 남편의 아빠잖아. 선군의 아빠. 상공. 계속 갈게요. 상공으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수출받았던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잠깐만. 수경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 얘가 낭자임을 어떻게 알아요? 자결했대요. 지금 여기서 시신 죽은 사람은 아까 낭자였잖아. 수경이 낭자구나. 연결해야 돼요. 자결이라는 키워드. 자, 근데 갑자기 수경은 장래 중 옛날 소설이 이렇지 뭐. 부활했어요. 성군하고 집에 와요. 봅시다. 상공과 정씨 부인, 선군 엄빠.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 체크하셔야죠. 참혹한 마음. 심리를 직접 알려줬어요. 끝났어요. 무조건 챙겨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오늘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 한글 소설이야 아니면 한자 소설이야? 한자 소설이에요. 왜요? 한글로 써져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아? 너무 깔끔한 한글 아니야? 그러면 한자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때 훈민정음 쓰여 있으면 좀 우리가 읽기 어렵게 써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현대어로 써 있죠? 네, 이거는 한자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들고 싶냐? 번역 누가 한 거야? 출제자가 번역한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정도만큼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답을 고르는데 뭔가 단서가 다 있는 거야. 번역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조금 문제 내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번역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정보인 거야. 단서. 자,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지금 상공과 정씨는 참혹한 마음이야. 그 다음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가 절하고 살해돼. 자, 인물의 대사도 심리가 담겨있죠. 볼게요.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 자, 하늘의 뜻 천명이 아닌 게 없다. 너무 한탄치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 말이 좀 납득이 될까요? 너무 슬퍼한데요. 저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한탄하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20번으로 올게요. 20번. 20번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어떻게 낚시하는지. 자, 20번에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답이 요거였어요. 볼게. 방금 읽은 시 그 부분이야. 너무 한탄하지 마.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보자.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좋아. 맞아.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라.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책망하지 말아라. 날 탓하지 말아라.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지. 날 탓하지 마세요는 다릅니다. 다른 정서예요. 한탄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정서. 그래서 이렇게 세부 정서를 봐야 답을 고르게끔 해주고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예. 요거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세부 정보 때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1번도 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별거 없어. 여러분들, 그 본문 내용에 그 얘기하고 뭐 하냐면요. 작별 인사예요. 하직이라고 나옵니다. 하직. 하직 필수 어휘야. 기본 어휘야. 작별 인사. farewell이야. 빠이빠이 갈게요 하고 가요. 선지 3번 보세요.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데 이제 엎드려서 가요. 저희 갈게요. 작별 인사.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 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니 이거 슬퍼하는데요. 떠나는데 슬퍼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작별 인사하고 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망설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부 태도 문제였습니다. 출제 원리를 보세요. 아주 세밀하게 물어봐요.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망설인 거 아닌가? 슬퍼다와 망설이다는 다른 정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망설이는 건 태도야. 갈까 말까 주저주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건 안 볼게. 요거는 뭘 또 많이 틀리셨. 아이고 27번 다 틀리셨구나. 27번이 오답 랭킹 4위네요. 이거는 동의. 이거는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틀린 이유는 앞에 있는 김영랑의 시가 아니지 저 뒤에 있는 문희당기라는 서영보의 수필 때문에 아마 틀렸을 겁니다. 이 수필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수필 얘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필은 단독으로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항상 다른 작품과 함께 나와요. 그러면 좀 쉬운 편이었냐? 쉬웠어요. 옛날에는. 정확히는 19년까지. 근데 최근 기출 20년, 21년, 22년 모두 다 지금 수필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든 고전이든. 근데 쉬운 적 없었습니다. 오답률 항상 높았어요. 의미 있게. 그러면 우리가 고전 수필을 읽는 방법이나 문제를 대해야 되는 태도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전 수필은 수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24쪽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독서 가볍게 보고 갑시다. 시간 많지 않아요. 자, 다 볼게요. 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을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자, 볼게. 이건 조금 어려워서 천천히 볼게요. 신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을 좋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이유가 도성에 산대요. 성 안에 살아. 그래서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게 아쉬웠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 깨우침이라는 말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수필의 목적은 뭐죠? 다른 갈래랑 유일하게 다른 거. 수필의 특성, 주제가 달라요. 수필은 감동이 아닙니다. 감정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달이에요. 근데 깨달음의 그러면 인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깨우쳤대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천하 지도를 본 다음에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것이 천하 지도가 아니야. 천하 지도를 보고 깨우쳤어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문제에 나왔냐면요. 어디 갔지? 잠깐만. 아우 헷갈려라. 주말에 보고 또 보려니까. 자, 여러분들 27번 잠깐 와보세요. 28쪽에 27번 문제 잠깐 와보세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골랐다가는 오답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아홉 대륙 1만개에 달하는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의 관계를 맺으며 일단 이거 맞아. 이따 설명해 줄게. 여기요.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거지.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나타났다. 고민해봤어요.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천하지도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순서가. 천하지도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깨달음에 대한 순서도 좀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올게요. 25쪽 보세요. 25쪽. 자, 이거 이거 고전 수필이잖아. 한자 수필이게, 한글 수필이게, 참고로 한글 수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9% 다 한자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또 번역이 깔끔한 거야. 자, 그럼 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거 번역 누가 했냐? 역시 출제자 의도가 담겨있는 번역이에요. 자, 수많은 어휘 중에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번역했는지 봐봐요. 25쪽의 맨 첫 줄입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원래 원문은 중이라고 써있어요. 중, 바다 중, 해 중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도가 있는 거야. 약간 지금 뭐 어떻게 본 거야? 바다 사이의 대륙? 사이는 2개 가운데 껴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잘 그릴 순 없겠지만 뭐 이쯤 되지 않을까요? 2개 바다가 있고요. 이 사이에 대륙이 막 이렇게 있어요. 세계지도 보니까 아마 이런 지도를 봤을 거예요.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기가 바다고 바다 사이에 이렇게 대륙이 있는 이런 지도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놨을 거야. 이게 나름 단서라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요.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 해오라기에 출몰하는 듯했다. 그렇대.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게 이러고 끝나요. 자, 선이라는 사람이 한 말, 이 세계 지도를 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산다. 물 가운데, 정확히 뭐라고 썼냐? 물 가운데 존재. 자, 이게 선의의 말입니다. 그리고 집 이름 뭐 지었대요? 집 이름을 문이라고 했대요. 문이? 해석 보니까 문이야. 그래서 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 보고 기문을 지어달래요. 기문이 뭔가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가문쯤 될라나. 자, 그리고 나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안 중요한 것부터. 읽어볼게.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을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한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 붙인 것이 바로 실물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문이래요. 이 집 이름이 문이. 근데 문이 벌사탕 보니까 문이야. 물결무늬. 여러분들 집에 물결무늬가 있나요? 이 사람 집에? 인간의 건축물에 어떻게 물결무늬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약간 없는데 이름을 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집에 이름 붙인 것이 실물이 없는 거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비록 그러하나 그래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자, 거의 다 왔어. 좀만 참아봐. 지금 바다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았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섬 얘기를 해요. 나는 섬이 있고요.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대요. 여기는 다 주변이 왕망대해겠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이 섬에 사는 사람 보고 야 너는
육지 안 살고 너 바다에 산다. 너 물에 사는구나. 경치 좋겠다. 생선 많겠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이런 섬에 살고 있다면. 근데 얘가 또 뭐라 하는지 봐봐요. 근데 이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옳지 않겠지요.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옳지 않다. 즉 얘한테 물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너 물에 사는 거야. 이게 맞아. 어때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인 거 괜찮을까요? 세상 사람들 다 물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섬 사람 비록 담장 안에서 집에서만 살아도 물에 산다고 하는 게 맞지. 모두 이런 사람들도 물에 사는 거지. 같다는 얘기예요, 의견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의심을 품다는 거야? 안 품는다는 거야? 안 품겠다. 네 말이 맞다. 맞아. 모두 사람들이 네 세계지도 소감처럼 모두 물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대지는 하나의 섬. 대지 하나의 섬. 세상 사람들이 섬사람.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에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다른 게 나와요. 이번엔 나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배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배에 산대요, 이 사람. 세상에 그냥 진짜 다 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물을 안 보는 경우도 있대요. 내가 조금만 더 읽을게.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자, 뭡니까? 모두 다 물에 살고 있는데 물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 물에 산다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주제인가요? 네, 세상 사람들이 물에 산다는 얘기를 동의하는 그겁니다. 이딴 게 왜 나와요? 같다는 거를 보라고요. 여기 써놨네. 이 두 개가, 이 모두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거가 맞다는 얘기. 즉, 동의한다는 얘기를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읽었으면 됐어요. 동의하는 마음. 맨 마지막 줄 봐봐요. 매한가지다. 매한가지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어떻게 문제 나온지 보도록 합시다. 요거 문제가 자, 27번 문제 잠깐 와볼래요? 27번. 27번의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다의 파도, 깊은 물이라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 관계를 주면서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네, 물에 사는 사람 누구야? 모두, 세상 사람들 모두 동의한 거잖아, 둘 다. 거기다가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네, 파도, 물 모두 다 어차피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들.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던 거고요. 자, 여기도 와보세요. 26번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26번 문제. 빨리 26번 와봐. 선지 2번 왜 틀렸는지 봐봐. 문항 어렵다며 선지 2번 빨리 봐봐. 이거 왜 틀렸을까? 그냥 딱 이 글자 보는 순간 그냥 바로 뭔 개소리 하고 골라야 돼.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지 않아요?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 아니요, 지금 비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를 캐치했으면 이 선지 2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수필은요, 돌고 돌아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그리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똑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말한 건지 캐치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데 보다라는 비교는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출제 원리가 좀 난잡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좀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가 조금 방금 아까 내가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이의제기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지만 우리가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지장 없었고요. 자, 님들아. 자, 23쪽 오셔서요. 시 2개 하고 요거 설명해드린 다음에 몽달 시도 남았네. 자, 빨리 가볼게. 23쪽 빨리 와봐. 신이 쉬어. 자, 시 다들 공부했지? 이거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정서 없잖아요. 그냥
감각으로 읽으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있어요. 마을인데요. 허방다리 드러내 보이는 마을이래요. 이거 연계 때 해갖고 또 보네.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야? 구석진대에 있는 마을이구나. 그렇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이 노인이란 인물이 저 삼문단이라 해도 될까요? 자, 긴 밤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봐봐요.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출출해요. 여기 좀 개그도 있던데.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야, 그 고구마 깎는 거는 삶은 고구마냐? 그냥 생 고구마냐? 생 고구마지. 아니 이거 분석해보신 분 다 눈치채지 않았어요? 무슨 개그였는지? 뒤에 무와 고구마 갖고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비 막 이딴 거 써 있거든요. 개그야 이거. 그래서 둘 다 익히지 않은 겁니다. 깎은 거 보니까 굳이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문득 바람도 없는데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는데요. 아니 왜 설레실까? 이거 설레임 정서예요. 노인이 왜 설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밤에 일어나서 작은 지푸라기 소리가 설레게 들린다? 뭔가 좀 심심해 하시는 정서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좀만 더 볼까요? 귀를 모으고 듣는데요. 후루룩 처마 깃에 날개죠. 날개 붙는 이름 모을 새. 새가 푸르륵하고 그 지푸라기에 앉았나 봐요. 그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대요. 숨을 죽이고 생각한대요. 심심하신가 봐. 좀만 더. 자,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치는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운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노인이라는 인물의 정서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 우리가 가볍게 추론할 뿐인데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게 연계 교재니까 준비해놨어야 됐어. 노인은 쓸쓸해서 이런 외부 소리에 집중한다. 근데 그렇게 안 했고요. 설령 연계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보기에서 정서를 그냥 주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 연계를 준비 안 했었어도. 여러분들 나 작품도 빨리 볼게요. 조금만 서두를게. 나아지면 볼게요.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아슴푸라다 해석 볼까요? 아슴푸레하다. 젠장 아슴푸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슴푸레하다랑 비슷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슴푸레하다는 뭐냐면요. 희미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슴푸레하다, 아슴푸레하다. 약간 이건 뭐예요? 내 어린 날, 연같이, 연실같이 까마득하다, 희미하다, 옛날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24쪽 보시면요. 하늘 파랗고 끄럽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해석 볼래요? 초조하고 불안하다. 와, 중요한 시어였어요. 아주 중요한 시어였어요. 정서거든요. 마음이 직접 나왔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흰 연 그새 높인 아실아실 보니까 아슬아슬이래요. 조마. 불안해요. 떠놀다 내 어린 날. 이 연은요. 내 어린 날은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요 정도. 그 다음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가 잠깐만 바람 일어 끊어졌대요. 연이 끊어졌네요. 연의 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울어요. 엄마 아빠 부르다 울고 희끗희끗한 실낯이 직접 나오네요. 서러웠네요. 화자는 그러면 이제 연에 대한 정서가 확실해집니다. 연이 불안불안했는데 연이 없어지니까 화자는 서러워지는 것이었어요. 서럽다였어요. 다른 정서가 아니야 아직. 자, 그 아래 볼게요. 다음 년, 마지막 년이죠. 내 어린 날 하얀 옷을 입고 외로이 자랐다. 자, 하얀 옷 입고 외롭게 자랐대요. 왜 외로움이란 정서가 나왔을까라고 하면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연이 날아갔잖아요. 연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연에 대한 정서가 이거예요. 연이 없으니 서럽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연은 뭐였을까요? 화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요 정도. 아니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니들이 다 틀린 게 거기 있대.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하얀 넋 담고 그 다음 조마조마해요.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욱마다 눈물이 고였대요. 이 붉은 자국은 또 뭐랑 연결돼요? 아까 서러운 감정, 눈물, 조마조마, 아슬아슬 불안 여기랑 연결하지 않나요? 자, 붉은 발자국은 요런 정서였어요. 자, 여러분들 빨리 24번 와보세요. 빨리 24번.
제가 대조, 상반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개 동시에 보라고 했죠. 이미지 대존지도 봐야 되고요. 의미도 대존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본 흰 옷과 붉은 발자국은 대조인가요? 의미는 상반, 자, 색채 이미지는 대조되나요? 대응하나요? 대조되지. 확 다르잖아. 대비되고 상반돼요, 색깔은. 근데 의미는 어땠어요? 둘 다 똑같았죠. 외로워요. 눈물이에요. 정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대응하고 색채 이미지는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4번 보세요. 24번에 선지 4번. 사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하얀 너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입니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서와 상반된다. X가 나와야죠. 정서는 동일합니다. 뭐가 상반돼요? 색채, 이미지, 감각이 상반되는 거지. 의미, 내용, 정서, 추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보라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나오잖아. 그래서 꼭 이미지를 묻는 건지 의미, 정서를 묻는 건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안 낚였을 거예요. 자, 내려와서 25번도 바로 볼게요. 25번. 3번 보겠습니다. 디귿 아까 그거예요. 아슬아슬이에요. 아슬아슬.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시입니다. 동경? 연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 연 좋아하겠지. 연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면 연 좋은 거니까 동경하다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세부 정서 묻는다니까. 동경까지는 아니에요. 있으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 동경은 뭐야? 너무나 거대해서 함부로 갖지 못해 마음속으로 막연히 추구하는 것. 이게 동경이에요. 근데 이 연은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슬아슬하지만. 약간 동경이라는 정서는 너무 과잉 해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온다예요. 대충 보면 틀려요. 꼭 정서 세부적으로 잡기 바랍니다. 좋은 거 나쁜 거로 해서는 답이 다 틀리게 나왔어요. 이거 너무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요. 올해 수능은 세부 정서. 다시 한번 하지만 정서 잡을 때 꼭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27번은 봤고 26번은 아까 선지 2번만 봤죠. 26번의 답이 몇 번이었냐? 그래서 2번이었죠. 했죠. 자, 여러분들 22번 잠깐 볼래요? 22번. 22번에 선지 1번 볼게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설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가에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의문문 종결어미만 보면 돼요. 종결어미가 딱 명확하기 때문에 따라락 보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자, 선지 2번. 보자마자 난 뒤도 안 보고 나도 풀어봤잖아. 뒤도 안 보고 그냥 2번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왜? 묘사가 뭐야? 감각 정보 전달이 묘사라고. 오감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전달하면 묘사야. 근데 가는 감각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나도 붉은 하얀 분명히 지금 보고 왔죠? 감각 이미지 있었고요. 물결 무늬 하면서 계속 어떤 걸 모양새에 대한 세계지도에 대한 모양에 대한 시각 정보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면 끝났죠. 구체화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네요.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화는 감각, 묘사, 이미지가 무조건 제공되면 무조건 성립하는 구체입니다. 자, 같은 말 다시 정리. 구체, 이미지, 감각, 묘사. 다 같은 말입니다. 묘사 썼으면 100% 구체는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야, 선지 3번에 말을 건네는 방식도 나왔다. 아유, 얘는 언제까지 나올까? 지겨워 죽겠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줘야 되는데 가와 나에는 없어요. 다에만 있습니다. 다에는. 수필에서만 서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말 건네는 거 있지만 앞에는 없었어요. 자, 23번 볼게요. 이것도 조금 헷갈렸다고 하는데 봐봐. 여러분들 보기에 두 번째 줄 봐봐요. 보기 두 번째 줄.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좀만 참아봐.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 자, 노인은 어땠대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래요. 이걸 감각적으로 집중했대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향토적 정경이라는 말 써줬거든요. 우리 향토는 준비해야 돼요. 시골스러운 걸 향토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그거는 시골스러운지 아닌지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냥 보기에서 오픈해줬습니다. 이거 향토 나이 하면서 그냥 향토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지보라기의 설렘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쉬고 생각한 것은 여기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땡. 일상을 낯설게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낯선 일상이었어요. 왜 낯설게 느꼈을까요? 글쎄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해보자면 이 외딴 밤에 잠에서 깨서 일어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좀 사람들이 막 있었던 이 일상이 아니라 좀 낯선 시간이니까 평소의 일상들도 좀 낯설게 느끼지 않나. 뭐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보기랑 본다니까 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자, 선지 3번이 오답률 1위래요. 방금 23번에 선지 3번. 글쎄 이게 고를 게 있나? 봉당을 불이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 향토 맞아요. 향토라고 했으니까 뭘 고민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아니 써있어요 보기에. 보기 세 번째 주제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거 왜 고른 거야 사람들. 야 이거 빨리 자수해봐. 이거 고른 사람. 아 없어요? 그럼 뭐. 다 골랐어 이거? 뭐 골랐? 자네는 뭐 골랐는데? 4번 골랐어? 잘했어. 자, 다 됐을까요? 뭐 더 헷갈린 거 없죠? 여러분들 저기 28쪽. 야, 이제 끝내줄게. 28쪽에 자 27번 문제 선지 1번 봐봐요. 허방덜이 드러내면 보이는 말. 갱속 같은 말. 아까 마을을 묘사할 때지. 잠깐만 이거 의미가 대응의 대조돼. 대응이었어. 의미 똑같아. 구석진돼 있는 마을이라는 똑같은 의미야. 근데 뭐래?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 아니요. 의미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겁니다. 공간 차이 없었습니다. 선지 2번이 아까 그 개그네요.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 예, 삶은 고구마 아니라 깎은 고구마니까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자체가 진짜 이런 거 고르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답 이런 거 골라주셨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들. 몽달 시간 안 해도 될까요? 시간이. 자, 여러분들 독서 지문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총평하고 마무리하면 확실히 이제 1시간 없으니까 맨날 시간이 남다 하는데 이게 2시간 하니까 막상 시간이 또 넌 늦게 와놓고 뭘 또 일찍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이 데이터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정보가 계속 줘요. 그러니까 신규 기업에게 뭐 하면 뭐가 된다. 왜 그럴까? 왜 데이터 이동권을 주면 좋은다? 이 얘기부터 하자. 데이터 보유권 다 공부했잖아. 처음에 소유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갑자기 무슨 권 얘기해? 이동권 얘기로 넘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야, 이동권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냐? 나는 그게 제일 이상했는데 이 집은 처음 읽었을 때.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한테 주냐 정보 주체 아니면 이 기업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한테 소유권을 줘야 되냐 데이터에 대한 이 가치 소유권을 이런 얘기 2문단까지 하다가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이동권에 대한 것이 현행법으로 뭐 문서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동권 얘기를 왜 할까? 혹시 작아진 거 아닐까? 소유권보다? 아니에요. 이동권이 더 커요. 이동권이 더 큰 개념이야. 소유권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무슨 소리냐? 이동권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보를 다른 기업한테 여기다가 넘겨라, 무상으로 넘겨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동권은. 소유권은 내가 가진 거를 처분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소유권은. 근데 이동권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도 내 마음대로 돈 받는 거 이득 없이 그냥 넘겨라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징이었어요. 약간 범위가 더 강력한 거였던 거였어요. 예, 읽으시다가 혹시 갑자기 왜 이동권 하실까봐 그 얘기 드렸고 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 8쪽 잠깐만 와보세요. 덮었냐? 8쪽에 5번 문제 봐봐. 그냥 보기나 해봐. 자, 선지 5번 보시겠어요? 5번 문제 선지 5번. B와 달리 A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봐봐.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아니요.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이득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되는 거죠. 답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동권 얘기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었는데 추론해냈다면 그나마 좀 까다로웠던 요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6번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기업이 만든 거니까 소유 이동권에 들어가는 범위가 아니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본 김에 야 사쪽 잠깐만 봐봐. 갈게. 이 3시간 수업은 잘만 하면서 2시간 한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난 날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니까 뭔가 설레지 않냐? 수능 끝난 날 8시 밤. 난 기억이 나. 일단 저는 울지 않았고요. 일단 엄마가 날 태우러 와서, 엄빠가 태우러 와서 엄빠 차 타고 난 대전 출신이거든. 충남고 출신인데 그 유성에 띠울 석갈비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유명한 석갈비집인데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맛있다. 역시 개꿀맛. 참고로 이상한 경험했는데 시험 끝나고 딱 학교 밖으로 나가잖아. 우르르 다 나오잖아. 거의 몇백 명이. 나 때는 또 인원이 많았잖아. 밀릴 때보다. 우르르 나왔는데 아니 다 울고 있는 거야. 애들이. 다 반이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울었거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무슨 기분이냐면 너무 후련했어요. 드디어 그랬다. 좋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왔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 엄마가 오히려 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정신 차려. 나 잘 봤어. 빨리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그래서 뭐 먹을 거 했더니 갈비 어때? 해서 빨리 가.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갔어요. 잘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근데 잘 봤는지 안 봤는지는 집에 가야 채점 해봐야 알잖아. 감이랑 난 없었어. 근데 아니 난 솔직히 몰랐어. 찍은 것도 많았어. 수학은 특히 엄청 찍었어. 수학은 쿨하게 찍었어.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 왜? 그거 내가 공부 안 해서 못 푼 문제니까 기분이 안 나빴어.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내 나름대로 공부한 거에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가장 답이라고 생각한 거를 소신껏 골랐어. 그러면 더 이상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아마 내가 빵점이 나왔어도 기분 안 나빠. 물론 조금 나빴겠지만 기분 별로 안 나빴어요. 갈비 먹었어요. 뭐만 물어봐도 잘 봤냐고. 그래서 내가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채점 해야 한다. 그래서 맥주 좀 달라고 해서 맥주도 먹었어요. 이게 맥주구만. 호호호 하면서 이제 갈비 먹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답이 나왔더라고. 수험표에 답 적어갔지. 이제 채점의 시간이죠. 떨리더라고. 정말 그게 이 시간이에요. 왜냐면 7시에 오픈했는데 서버가 터져갖고 8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때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찍은 게 거의 수학 주관식도 찍어서 맞췄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거든. 문제는 그 다음. 내가 이걸 전화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잘 봤냐? 그러면 안 됐어. 자,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수능 끝나고 채점 해보고 가만히 자세요. 그냥 집에서. 전화하지 마, 친구들한테. 나중에 그 친구들이랑 이제 나이가 먹고 요즘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재수한, 난 유치원 때부터 친구 있었는데 내가 몇 번 말했을 거야. 경찰대 간 얘거든? 근데 재수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날 조직내지.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그냥 끊었거든?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려고 했었대. 나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경찰청에서 얌전히 짭새로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쪽 잠깐 왔어요. 봐봐. 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글입니다. 이게 수능장에서. 솔직히 독서로는 다 풀고 가잖아. 쉬우니까. 자, 근데 이게 조금 답답했대요. 이렇게 느껴졌나 봐. 봐봐. 흔히 읽기는 말하기와 달리 자, 뭐가 없냐면요. 주체가 없어요. 좀만 더 읽어볼게.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생각하는지 주체 없이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주체는 흔히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 봐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통념과 다른 걸 제시했구나. 자,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주어 없다고 당하지 말라고. 충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주어. 그거 보신다면 통념이라는 말을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나름 중요해. 그래서 요거 조심하면 되고. 내용이야 다 맞췄지. 틀리지 마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까 어휘 바뀐 거 설명드렸죠. 잘 외워보시고 다음 주까지 과제 잘 해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속도 훈련 지문을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올해 9편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스피드 훈련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문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스피드 지문을 다시 드리고요.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그것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쓸기 하시는 분 없죠? 그래요. 자,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 일단 하고 가도록.